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땀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고 잘 조절돼야 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체온 조절은 물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체온 조절과 땀의 분비량은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조절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병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땀이 너무 없는 무한증, 반대로 땀이 너무 많은 다한증이 그렇습니다. 무한증과 다한증이 주는 건강상의 위험 뭘까요? 오늘은 땀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승철의 오늘도 난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땀이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무한증, 다한증으로 불리는 땀의 변화가 지적되는데요. 이 사우나에서도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분도 있고요. 덥다는 느낌은 드는데 땀은 또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한증보다 무한증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다한증은 종종 듣는데 무한증은 조금은 생소합니다. 땀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땀의 양이 적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땀을 전혀 흘리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땀이 없다. 무한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무한증이라 그래서 땀 양이 좀 적은 거. 예를 들면 나는 손에는 땀은 안 나는데 다른 부위 겨드랑이에만 땀이 나. 나는 머리에 땀은 나는데 나는 목 뒤에는 땀이 안 나. 이런 것처럼 부분 무한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땀이 없으니까 편리하다기보다는 땀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맥박도 빨라지거나 열감이 있거나 심지어 어지럽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고 항상 적당히 땀도 있고 적당히 땀도 흘리는 그리고 또 적당히 땀을 멈추는 그런 것들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출 기능의 문제라는 거군요. 네. 땀이 좀 적은 상태를 발한 감소증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대부분 땀이 적다고 해도 땀이 완전히 없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타인에 비해서 땀이 없는 정도. 이제 국소 발한 감소증, 발한 감소 국소적으로 땀이 좀 적은 사람들인데요. 보통은 이제 땀이 나는 부위가 겨드랑이나 등이나 이마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데는 땀이 나지 않고 이제 다른 부분들 이제 팔뚝이나 무릎이나 다리나 이런 부분에서 땀이 나는 것처럼 국소적으로 이제 땀이 많고 적는 것이 차이가 날 때 발한 감소증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그럼 나는 땀이 안 나. 손을 만져보고 이제 나는 남들보다 땀이 없어. 이렇게 발한 감소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발한 감소증이나 무한증은 다한증과는 반대되는 증상이겠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무한증은 없을 문자에 땀한이 되고 다한증은 많을 따자에 땀한이기 때문에 정상보다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다한증이 되고요. 이 다한증은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땀의 양을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땀에 나는 것을 정말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본인 자기가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땀으로 인해서 뭔가 일상생활에 불편하고 하면은 다한증일 수도 있고 나는 또 땀이 너무 없어서 건조하고 피부도 뭔가 자꾸 피부 염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땀이 없는 무한증 발한 감소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평균 600에서 700ml 정도 하루에 일반적으로 땀을 흘리게 되고 운동을 할 때는 1리터까지도 땀을 흘리게 되고 심하게는 그렇게 하면서 온도 조절을 하고 하는 것이 생리적인데 그런 것이 좀 원활하지 않고 또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뭔가 그 정도가 미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한 다한증, 무한증 이런 얘기들을 진단하거나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건강을 생각할 때 땀은 중요하죠. 일단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땀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수분이고 그것이 단순히 수분 조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열을 방출하고 체온을 유지해서 마찬가지로 더운 환경에 있거나 그러면 땀이 나서 체온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노폐물, 피부 노폐물이나 이런 것을 배출하면서 수분 밸런스도 유지를 해서 탈수를 좀 유발을 하거나 뭐 탈수를 또 방지를 하거나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수분을 먹게 되는 갈증을 느끼거나 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땀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수분이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피부의 윤기도 조절을 하고 또는 피부의 건조를 막게 되면서 우리 체온을 조절해서 우리가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출해야 오히려 피로도 빨리 풀리고 체력도 회복이 되는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리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한의학적으로 봐도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진액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자율신경계통이 균형을 이뤄야 땀도 잘 배출되고 조절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또는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야지 땀도 정상적으로 잘 배출도 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땀이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적을 때는 우리 오장육부 중에 뭔가가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느낄 정도고 또 진단을 하는데 그런 만큼 건강을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땀이 잘 나지 않는 무한증인 분들은 노폐물이 잘 배출이 안 되고 체온도 좀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무한증인 분들은 이제 뭐 생리적으로도 무한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피부 화상이 있어서 피부가 좀 화상 때문에 땀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동하면은 굉장히 체온도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무한증인 분들은 충분히 열을 방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한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너무 더울 때는 오히려 뭐 열사병, 열경련 같은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을 정도로 체온 조절이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런 경우들 열사병이나 열경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뭐 피로감이라든지 뭐 두통이 있다든지 뭐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뭐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체온도 낮춰주거나 또는 수분을 보충을 하거나 좀 이렇게 운동을 좀 멈추고 좀 잠깐 휴식을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무한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완전히 이제 땀이 없는 무한증은 이제 굉장히 좀 드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국소적인 그런 발한 감소증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피부에 화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땀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들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단순히 조금 화상이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피부 화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어떤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뭐 또는 뭐 건선이나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해서 계속 염증이 있고 어떤 상처가 생겨서 땀이 없게 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대사 질환이라든지 뭐 자율신경계통이 완전히 이상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한증 자체보다는 다른 원인이 되는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무한증으로 인한 증상은 어떻습니까? 다양한가요? 뭐 기본적으로 뭐 땀이 없기 때문에 땀이 없는 증상들을 자체로 불편하기보다는 일단 체온 조절이 잘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온도 변화가 있을 때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는 피부도 건조하기 때문에 뭐 피부도 항상 건조하고 뭔가 약해지고 피부 좀 불편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열사병이나 운동을 하면은 쉽게 뭐 지치거나 열 배출이 잘 안 되거나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또 심해지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탈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상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 무한증인 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한 점은 뭘까요? 예, 좀 위험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이제 뭐 열사병, 열경련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이제 심각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은 심장부터 이제 심부 온도들이 올라갔을 때 이게 땀을 배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될 때에는 뭐 피로감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또 정말 체온이 뭐 38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뭐 구역질이 나거나 뭐 정말 39도 이상 올라가서 열사병, 열결련 증상이 생기면은 이것은 약간 응급질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일 주의하셔야 되고 오히려 체온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무환증인 분들은 운동을 좀 삼가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땀 배출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말 땀이 없어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오히려 피부도 뭐 건조하면서 오히려 피부 질환이 잘 생기고 뭐 가렵거나 해서 보습제를 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운동하면서 우리 심부 열이 올라갔을 때 여름이 아니지만 또 햇볕에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체온이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너무 격하거나 뜨겁게 하는 그런 운동들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무환증의 원인도 궁금합니다.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 건지 그 앞서 잠깐 자율신경의 문제도 지적해 주셨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원인이라고 하면은 선천적이고 후천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선천적으로 무환증이 땀이 많이 안 나거나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는 이제 어떤 피부 질환이 있어서 아까 광범위한 뭐 화상이 있거나 해도 땀샘을 손상시키면은 땀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또는 뭐 아토피나 건선이 있어서 피부가 굉장히 가렵거나 이제 건조해지는 그런 염증이 반복하면서 뭔가 이제 땀샘이 좀 막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정 약물에 따라서 땀 분비를 억제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율신경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서 땀 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땀샘을 좀 자극을 하는 게 이상이 되면은 뭐 땀을 억지로 많이 난다든지 또는 땀이 거꾸로 안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깨지게 되면은 좀 이제 광범위하게 그런 원인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환증의 원인들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나 기본적인 항상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깨지는 다른 질환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또는 그런 컨디션이 될 때에는 무환증이 2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이제 무환증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는 뭐 피부 질환이나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땀샘이 손상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약물도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네.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 무환증에 대한 이 한의학적인 치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침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무환증은 이제 침만으로는 이제 잘 치료가 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어떤 원인보다는 전신적인 오장육부의 기능 저하나 기혈순환이 장애나 또는 이제 이런 것으로 또는 수분이 너무 말라서 음허해지는 상태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또 열이 너무 많아서 하는 것은 좀 열을 내려주거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약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침 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긴장을 완화시킨 거나 또는 국소적으로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침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딱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되는 이제 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단순히 그런 어떤 수분을 배출하고 노폐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심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장육부의 기능들 또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열이 많이 쌓여 있는지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수분이 너무 말라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변증을 해서 그 부족한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뭐 땀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조절을 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보고 좀 그렇게 만성적으로 갈 때는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침 치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약제도 처방이 되는군요. 네. 예. 그 침이나 이런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무환증인 경우들은 선천적인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 오거나 피부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또 이제 피부가 회복이 되는 데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필요하는 경우들도 있고 생활 습관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원인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무한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흔한 그런 질환은 아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진료를 보면서 그 개별로 맞춤해서 치료를 보고 치료 경과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 생활 습관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예. 뭐 운동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무한증이 이제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격하게 하고 심박을 너무 빨리 올리는 것들을 하면은 체온이 많이 올라가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가볍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심박을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좀 가벼운 운동 쪽으로 좀 하는 게 좋고 중간적으로는 그런 물 수분 섭취를 많이 하거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개선을 통해서 운동량을 조절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무한증의 이제 반대 개념인 다한증은 어떻습니까? 그 원인이 무한증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무한증은 다한증과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또 자율신경계통이 땀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율신경계통이 깨지면 무한증으로 갈 수도 있고 다한증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가족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비만이나 당뇨나 또는 이런 약물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한증 은 어느 정도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되면서 또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은 이제 땀이 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한증도 여러 가지 뭐 원발성으로 나오는 것들이나 속발성으로 다른 뭐 뇌졸중이나 말초신경 장애나 척수 질환이나 뭐는 종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좀 진단을 할 때 원발성 국소 다한증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서 또 이렇게 약간 대칭적으로 양측에 나타나면서 일주일에 뭐 적어도 한 번 이상 발달되고 그리고 또 25살 이전에 좀 다한증이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가족력이 있는데 또 잠자는 동안 또 땀 분비 과다가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다한증이라고 또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한증 역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네. 그 다한증 증상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땀이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땀이 줄줄 흐르는 정도라고요. 네, 다한증은 이제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손에 다한증이 많이 있는 경우는 정말 이제 우리 종이로 돼 있는 시험지를 풀 때 시험지가 뭐 젖어서 찢어질 정도로 뭐 시험을 잘 못 보는 정도로 좀 많이 흐르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땀이 좀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흘리는 분들도 있게 되고요. 또는 뭐 겨드랑이에 나거나 하면은 뭐 옷이 젖거나 뭐 혼자서 이제 뭐 그 불편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루에 땀이 나면은 뭐 1리터 아래쪽으로 땀이 난다고 할 때 뭐 다한증은 뭐 5리터까지도 하루에 난다고 할 정도로 네.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을 불편하게 되는데 이 땀의 양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다한증의 레벨을 좀 구분을 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뭐 1단계는 뭐 땀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지만 또 인식을 못하는 내가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는 게 뭐 1단계라고 본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이 가끔 있지만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는 2단계 정도가 되고 일상적인 생활도 굉장히 불편하고 좀 참기 힘들어 그럼 이제 3단계고 정말 도저히 참을 수도 없고 뭐 일상생활도 하나도 안 되고 뭐 뭔가 잡으면은 미끄러지고 뭐 종이도 찢어지고 뭐 일상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4단계 정도로 이제 다한증이 있다고 좀 그레이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또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생리적인 거, 뭐 연령이나 인종이나 또는 이제 남성들이 조금 더 많이 나고 또는 기후에 적용하거나 또는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또는 뭐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만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 힘들어지는 요인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무한증도 문제지만은 다한증도 생활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이게 피부 질환이라든지 그 다한증으로 인한 여러 위험들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땀이 많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생활, 뭐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뭐 대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사회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피부 질환, 특히 이제 습진이라든지 또는 뭐 곰팡이 감염이라든지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면서 약간 뭐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고 일상적으로 뭐 악수하거나 뭐 글쓰기 하거나 뭐 종이 접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힘든 그런 위험들도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악수도 하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네. 예, 뭐 대인 관계에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이런 여러 어려움들 또 위험 요인들이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다한증은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제 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혈순환과 장부의 기능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한증 같은 경우는 또 열을 잘 처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열을 처리 못하는 습담이라고 해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은 열이 속에서 쌓여서 나오는 경우는 그 습담을 없애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기운이 없어서 그냥 줄줄줄 흘리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환기나 이런 것처럼 보기시켜주는 그런 약을 써야지 또 이런 다한증을 좀 잡아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예민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가만히 있어도 이런 경우들은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쪽에 처방을 하면서 이런 다한증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침 치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침 치료에서 우리가 피부의 땀구멍을 잡아주거나 할 때에는 폐기능 심혈관 순환계통을 좀 개선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한증은 이제 우리가 피부를 고표시켜준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운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우리 폐기능들을 잡아줘서 이제 폐정격이라고 하는 폐기능을 좋게 해서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자리들이 있고 또는 이제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는 자리들에 좀 침자극을 하면은 사람마다 좀 긴장도 좀 풀리고 또 국소적으로 뭔가 열이 좀 쌓이는 거를 충분히 발산시키는 쪽으로 해서 뭐 합곡이라든지 곡지라든지 족삼이라든지 또 우리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신문열이라 그래서 우리 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다한증의 원인이 뭐냐 또는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혈자리들은 또 개별적으로 맞춤을 해서 좀 차이를 있게 치료를 하는데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무한증과 이 다한증의 침 치료에 있어서 그 침을 놓는 부위는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폐정격이라고 해서 이제 폐기능을 좋게를 해야지 땀 조절을 잘하는 게 좀 비슷한 그런 기본 자리들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열을 발산을 할 거냐, 열을 좀 잡아줘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혈자리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자리들은 또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침만 가지고 이제 무한증, 다한증을 완전히 조절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뭐 한약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면서 치료 방법을 같이 병행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한증과 다한증 침 치료 약간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같은 뭐 다한증이라도 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무한증과 다한증인 분들 또 일상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무한증인 경우들은 땀이 좀 안 나고 그것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상승시키는 위험도를 완화시킬 수 있게 더운 환경을 피하고 좀 더 이제 체온 유지를 잘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급격하게 체온을 올리거나 하지 않게 급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을 피하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해서 운동을 할 때는 수분 손실이 있기 때문에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한증인 경우는 아무래도 땀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도 예방을 하거나 또는 이제 냄새나 또는 대외적인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땀에 대해서 좀 잘 흡수를 하거나 좀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옷을 좀 선택을
산책을 한다든지 뭐 자주 샤워한다든지 이러한 피부 감염이나 이런 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긴장들을 많이 했을 때 오히려 더 그런 다한증이 심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고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한증이 있는 것들에 대한 생활 패턴을 잘 알아서 온도 조절 잘하고 평소에 운동도 이제 꾸준히 하면서 열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이제 어떤 특정 음식, 특히 이제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또 미각성 발환이라 그래서 매운 음식만 먹으면은 땀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음식들도 좀 조절을 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네, 무한증, 다한증 이게 뭐 짧은 기간에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뭐 특정들이 있고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습관을 좀 장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생활 습관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무한증과 다한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의 제목은요. 심리치료는 왜 경제적으로 옳은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이 심리 치료가 참 중요하다. 정신 건강을 국가가 사회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 있었죠. 예.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예. 이 가해 교사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개월 휴직서를 냈지만 의사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 이런 진단서를 받고 20여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네. 한 개인의 정신질환이 적절하게 진단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을 때 사회 전체에 얼마나 정말 큰 상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까 봐 정신질환이 의심되지만 쉬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한폭탄이 한국 사회에 곳곳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울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영국에서는 성인 5명 가운데 1명, 아동 청소년의 10명 가운데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면밀하게 이 상황을 좀 접근해서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7.3명 최고치를 9년 만에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국민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권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경제적인 수치로만 보면은 예전보다 확실히 풍요로워진 것은 맞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과연 그럴까? 의문부호가 달리는 거죠. 예.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리 치료는 왜 경제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책은 영국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국민의 정신 불건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될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때 사회 전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 특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의 방법입니다.
책은 약물 치료가 아닌 심리 치료를 강조하고 있어요. 상담 치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영국 내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출범된 영국의 심리치료 접근성 향상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IAPT라고 하는 건데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영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리치료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영국 전역에 확산된 지 5년 만에 2013년까지 40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치료가 끝날 때쯤에 치료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 건강을 회복했다고 그래요.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이 모델을 근거로 현재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NHS라고 부르죠. 우울증, 불안장애, 경증 정신질환자들에게 무료로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종의 국민 정신상담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의 심리치료센터에서 잘 훈련된 임상치료사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08년에 소규모로 시작된 심리치료 접근성 향상 서비스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해서 2023년에는 연간 12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런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책을 쓴 저자가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했던 심리치료 접근성 향상 서비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예. 그리고 이걸 잘 시행했을 때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 무엇보다 사회 공동체에 어떠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점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쓰신 분은 영국의 대표적인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레이어드 런던 정경대 교수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데이비드 클라크 두 분이 함께 이 책을 연구를 통해서 집필을 했는데 실제로 이 두 분이 심리치료 접근성 향상 서비스를 고안하고 영국에 정착시킨 주인공들이라고 그래요. 네. 두 분은 영국 내에서 심리 치료를 위한 정책적인 투자가 계속될 때 세수가 늘어나고 복지 비용이 줄어들어서 국가 재정에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심리 치료를 개인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고 권장해 왔다면 이 책은 심리 치료에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얻는 사회적인 이익과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날 정신건강의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은 2008년에 이 서비스를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고 2018년에 잘 아시다시피 고독부, 예. 외로움부, 그래서 고독부 장관을 만들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책을 쓴 두 저자의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저자들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 몸에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와 똑같은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국가는 신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신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신질환이 개인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의 문제도 어떤 신체적인
문제, 병과 같이 똑같은 치료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은요, 국민의 정신질환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국민 총 생산을 매년 최소 7% 감소시키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신질환의 문제를 앓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자살이 증가하고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반면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께서 치료를 제대로 받고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총 고용률이 4% 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래요. 국민 소득의 7%에 달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나라도 정신질환 해결을 위해서 국민소득의 1% 이상 지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명확한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각종 심리치료 기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의 경우 주 1회 약 1시간 정도의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 12번 미만의 치료도 환자의 50% 이상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용 역시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치료로 인한 복지수당이 감소되고 세수 증가분이 늘어나면 국가가 지출하는 치료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가 재정 지출을 이 정신질환 치료에 늘렸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영국의 심리치료 접근성 향상 서비스, 예. 이 효과가 좀 더 많이 전파되고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효과가 있자 이웃 나라인 노르웨이라던가 스웨덴 이런 곳에서도 자기 나라에 맞게 이 제도를 변형을 해서 도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정신적인 고통도 분명히 신체적인 고통과 마찬가지로 실제 하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은 즉각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3분의 2 이상이 제때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이게 병원을 찾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심장질환, 뇌졸중, 암, 폐질환, 당뇨 모두 합쳐서 전체 질환의 22%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신질환이 전체 질환의 38%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지금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왜 항상 투자라던가 치료에는 후순위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막대하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일 뿐만이 아니고 질병과 죽음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신질환은 환자를 일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로 이끌고 무질서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소득을 낮추고 학업 성취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일을 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복지 의존도 재정 지출이 늘어납니다. 범죄 증가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신체 의료 비용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왜 이 치료를 쉬쉬하고 있는가? 저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책의 제목이 왜 심리치료 경제적으로 옳은가? 예. 이 제목이 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를. 그렇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것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 그리고 사회적 손실에 맞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약물 치료가 아니라 심리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에 보면 근거 기반 심리치료 라고 하는 치료법, 실제로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심리학자 아론 백이 개발한 인지행동 치료라고
라고 그럽니다. 저자들은 물론 다른 훌륭한 치료법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인지 행동 치료가 의학 치료를 시험할 때와 똑같이 수백 건의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을 통해서 공인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예. 인지 행동의 치료의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증세로 치료받은 환자의 50%가 치료를 받는 동안 회복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울증 재발 억제에는 약물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진단까지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러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정신질환은 신체 질환과 다르게 주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인구에서 발생합니다. 예. 연령대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심리 치료에 국가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복지 비용과 세수 손실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치료 효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엄밀한 근거로 저자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연구에서 실제로 인지 치료를 받은 우울증 환자들을 2년 동안 추적 치료를 했는데 기간이 끝날 때쯤 18%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는 게 수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계층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예. 캐나다의 사례도 제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1994년에 캐나다에서 우울증을 앓던 사람과 아닌 경우를 나눠서 8년 동안 이분들에게 어떠한 질병이 새로 생기는가를 관찰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뇌졸중, 폐질환, 천식, 관절염이 우울증을 앓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50% 이상 더 발생했다고 그래요. 예.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신체 질환을 발견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강조하는 두 번째 경제적인 혜택은 정신 건강을 개선할 경우에 신체적인 의료 서비스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잘 정신 건강이 회복이 되면 난치성 협심증 환자의 병원 입원을 줄일 수 있고 네. 또 심혈관 질환 재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잘 치료가 되면 여러 가지 심장의 문제, 뇌 심혈관의 문제까지 발병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정신질환이 신체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사회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정신질환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더욱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단 때문에 불미스러운 비극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지금 정신 건강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야말로 정신 건강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정말 엄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정신 건강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알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치부할 것인가?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국가가 사회 공동체가 정신질환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때 개인의 치료뿐만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 건강을 되찾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됐다라는 점을 이 책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정신질환을 그 육체적인 어떤 병, 질환과 구분해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리치료는 왜 경제적으로 옳은가 함께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부활의 사랑할수록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